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무려 한 세기 전의 철학자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레딧의 철학 포럼에서 나왔다는데 사실 이 질문 하나에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거의 모든 논쟁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파고들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20세기의 철학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 바로 이 AI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신기하죠? 첫 번째 파트, 한 철학자가 던진 AI의 문제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루트비히 비기넨슈타인이라는 이름의 철학자로부터 비롯됩니다. 과연 그의 생각이 어떻게 초기 AI 연구자들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의 의미라는 게 사전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1은 1이고 0은 0이다처럼 명확한 규칙으로 처리해야 하는 컴퓨터랑은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능은 이렇게 유연한 언어 게임 위에서 돌아가는데 딱딱하게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기계가 과연 이걸 진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초기 AI가 마주한 거대한 질문이었죠.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를 날카로운 무기로 삼아서 AI를 비판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철학자 허버트 드레퓨스인데요. 이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 수준의 AI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 이 비교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인간과 기계가 규칙을 따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거든요. 사람은요, 어떤 규칙을 따를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실수를 해도 내가 왜 그랬냐면 하고 해명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규범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계는요, 그냥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작동할 뿐입니다. 기계가 하는 실수는 그냥 코드에 버그가 있거나 회로가 잘못된 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이유나 해명이 있겠어요? 드레퓨스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컴퓨터는 몸, 즉 신체가 없다. 둘째, 세상 속 특정 상황에 놓여 있지도 않다. 그리고 셋째, 우리처럼 생존해야 한다는 필요나 목표 같은 게 없다는 거죠. 드레퓨스한테 지능이란 건 단순히 머리로 정보 처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존재만이 진짜 지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자전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드레퓨스가 말한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 핸들을 몇 도로 꺾고 무게중심을 어떻게 이동시켜야지 이런 물리 공식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죠. 그냥 몸이 알아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지능의 아주 큰 부분이 바로 이렇게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몸에 배어있는 체화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설득력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한때는 AI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골칫거리, 문제 그 자체로 여겨졌던 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놀랍게도 지금은 현대 AI를 만든 핵심 열쇠, 즉 해결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그 증거입니다. 진짜 아하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게 어디냐면 스탠포드 대학교의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AI 언어 모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생각의 철학적 토대 중 일부는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단어의 의미는 그 쓰임이다 라는 그의 아이디어가 바로 우리 기술의 핵심이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게 바로 분포 의미론이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AI 연구자들이 기계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그대로 쓰임새, 즉 맥락에서 의미를 배우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왕이라는 단어의 뜻을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글 속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여왕, 왕국, 권력 같은 단어들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왕은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스스로 배우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논쟁을 한 단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회학자 해리 콜린스인데요. 이 사람은 훨씬 더 과감한 주장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수학 같은 것들조차도 사실은 아주 깊이 사회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주 간단해 보이는 수학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7 나누기 11 곱하기 11. 답이 뭘까요? 너무 쉽다고요? 콜린스는 바로 이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수학 규칙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사회적인 건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주 단순한 계산기한테 이걸 순서대로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7 나누기 11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다시 11을 곱하면 아마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6.999999 하고 끝없이 나가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기술적으로 이 답이 틀렸나요? 아니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답이 7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왜 6.9999가 아니라 7이 정답일까요? 방금 본 그 숫자도 수학적으로 틀린 계산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바로 이게 콜린스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우리가 7을 정답으로 여기는 이유는 수학의 규칙을 적용할 때 이런 경우에는 분수 계산의 원리를 먼저 적용해서 약분해야 해 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수학처럼 딱딱해 보이는 규칙조차도 결국엔 사회적인 합의, 일종의 관습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나 진리가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한쪽에서는 드레퓨스가 몸으로 겪는 경험, 즉 체화가 중요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콜린스가 사회적 약속을 강조합니다. 과연 지능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두 관점을 한번 합쳐서 생각해 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관점이 딱 정리됩니다. 지능의 진짜 필수적인 게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드레퓨스는 몸이 있어서 세상을 직접 겪는 것이라고 대답하고요. 반면 콜린스는 같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경험,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맥락.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둘을 딱 잘라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고요. 또 역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의 물리적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해 주거든요. 다시 자전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전거를 타는 건 분명 몸으로 하는 경험이죠. 하지만 자전거라는 물건이 뭔지, 그걸 언제 어떻게 타야 하는지는 전부 사회적으로 배운 거잖아요. 결국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우리가 AI는 진짜로 이해하는 걸까? 라고 묻는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지능의 본질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해라는 마지막 보루랑큼은 기계에게 내주고 싶지 않은 우리 인간만의 특별함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질문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